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교육은 당연지 대계라고 하죠. 우리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도 교육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급변하는 시대 우리 교육이 가야 할 방향과 역할을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했는데요. 오준영 전라북도 교원단체 총연합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단체 소개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경한 분들을 위해서. 네. 교총입니다. 줄여서 부르는데요. 풀네임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원단체 총연합회고요. 저는 회장을 맡고 있는 오준영입니다. 네. 저희 교총이라는 단체는 이제 교원들이 가르침에 업을 두고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단체인데요. 전북에 한 5천 명 정도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또 여건을 개선해야 되거나 필요한 정책이 있을 때 그걸 대변하는 역할을 좀 맡고 있고요. 교총이라는 단체가 생겨난 지 지금 79년이 됐습니다. 내년이면 80년이 되는데요. 엄청 오래됐네요. 예, 네. 대한민국 정부 수립보다도 1년이 빨랐습니다. 이 말은 해방 이후에 네. 우리나라의 재건, 기틀을 세우는데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선배 교원들의 염원이 담겨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전북교총도 우리 선배님들의 그 마음을 좀 이어받아서 이 교육력 회복 그리고 학생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회장 임기는 2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 예. 올해 이제 마지막 네, 올해가 임기 3년 차 맞이하던데 그러면 선생님이시잖아요. 현직 교사잖아요. 네. 수업은 어떻게 하면서 이 회장 활동을 하나요? 예, 제가 지금 23년 차네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 23년 차가 됐고요. 와. 지금 전북교총 회장이 된 지는 이제 2년이 좀 지나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원래 우리 전북교총 회장님들 역대 회장님들을 쭉 배우면은 대개 이제 교수님 또는 교장님들이 주로 그 교장 역할을 선생님들. 해주셨어요. 네. 근데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원들의 좀 바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교사 출신 회장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전북교총 역사상 그 최연소 회장으로 이렇게 선출된 이력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회장직을 병행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북교육청의 판단 그렇겠죠. 때문에 네. 좀 특별한 케이스로 수업을 잠시 쉬고 3년간 이 회장 임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파견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장부터는 이제 좀 수월해졌네요. 부담 뭐 없이. 이제 이 이후에 또 네. 교수님이나 교장님이 회장이 되신다면 네. 이 상황이 좀 달라지겠지만 전국적으로는 좀 이례적으로 첫 사례였던 만큼 좀 타시도에도 도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오준영 회장님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회장의 경우에는 제가 얼마 회원 수도 전에 좀 증강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이 또 있나요? 그럼요. 예. 제가 이제 열심히 뛰면 뛸수록 이 단체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회원은 늘 거라는 신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교원 수도 많이 줄고 있어요.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임용도 좀 적어지고 있는 추세고 해서 회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퇴직자에 비해서 신규 임용이 좀 적게 오기 때문에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회원 수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현장에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한 발 더 뛰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SNS에 그런 글도 올렸어요. 제 일과가 네.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 그러니까 요즘 거의 제 일과는 학교 현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학교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정책적으로 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그 얘기를 듣고 또 정책으로 제안하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학교 현장들을 주로 돌면서 지금 일정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해결이 분쟁이 필요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분쟁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해당 기관에 가서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북 도내만 돌아다녀도 뭐 벚꽃 구경할 시간도 없겠네요. 바쁘게 돌아가니까. 달리는 차 안에서 기분 네. 좋게 구경하는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24년 아까 하셨다고요? 올해 23년 차가 됐습니다. 23년.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요? 교육 현장이. 왜냐하면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역시 교사가 직업순위 선호도 1위였던 것 같아요.
통계 조사 보면. 그런데 요즘 인터넷이든 신문상에 올라오는 기사를 접하다 보면 이직률이 또 그렇게 높고, 또 서희초등학교 3년 전에 사건을 겪으면서 정년을 맞이할까? 정년을 꼭 이렇게 지켜야 될까? 이렇게 2030 세대는 또 이렇게까지 바뀌었다고 선생님들이.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교육 현장이. 이걸 뭐 방대하게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좀 편협적으로 좀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교직 문화에 있어서는 요즘 우리 사회도 이런 문제예요. 뭐 전쟁 세대부터 해서 베이비 부머, 뭐 Z세대, MZ세대 뭐 이렇게 그 세대들이 굉장히 네. 많이 한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농경 사회나 산업 사회 때는 그래도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세대가 같이 살았는데 세대 갈등들이 좀 많이 커졌다라고 하는데 이 교직 문화도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좀 젊은 MZ 세대의 교원들 네. 그리고 예전부터 교육에 오랜 기간 봉직해 오셨던 선배 교사들과의 이런 간극이 벌어지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교장 선생님이 예전에는 좀 그 무소불위에 좀 힘이 있었죠. 으뜸의 권한이. 자리에 계신다 뭐 이랬었는데 요즘 교장님들이 이런 한탄을 많이 하세요. 그 좋을 때 교장 못 해보고 이 좋을 때 선생 못 해보네. 그 정도로 지금 그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런 그 장악력과 지휘력이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힘이 좀 많이 빠지셨군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베이비 부머 세대를 지나서 자녀가 1명, 2명이었던 그 세대들이 자라서 이제 부모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부모들 역시 자녀를 하나 또는 둘, 많으면 셋, 뭐 이 정도 기르다 보니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력의 약화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 아이에 대해서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학교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도 하고 그 불신이 좀 왜곡된 민원이나 반복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한 95%에서 98%는 그래도 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학교에 지지를 보내주시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행동들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침에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좀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회피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무래도 교육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들은 고스란히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존중받을 때 우리 교실이 교육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더 보장이 되고, 네. 그러니까 수업을 만약에 방해하는 좀 학생이 있다고 하면 제재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 됐나 봐요. 예,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신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이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습니다. 예. 뭐 예전 20년 전 같으면은 나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분필 날라오고 손바닥을 그랬죠. 때리기도 네, 하고 네, 뭐 네. 이런 일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뭐 학생 체벌은 학교에서 완전히 뭐 없어진 지 굉장히 오래됐고 근데 문제는 이 아동복지법이라는 묘한 법령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아동의 학대를 처벌하는 법령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좀 저희가 저승사자법이라고 부르는 기분상해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서학대의 분야가 굉장히 좀 애매해요. 그냥 걸면 걸리는 수준. 아이가 기분이 언짢았어요. 정서적으로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서학대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책상에 아이가 엎드려서 자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의 손을 대고 깨웠으면 이건 신체학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기분이 나쁘면. 또 너 왜 자고 있어? 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다 듣는 아이들 앞에서 왜 우리 아이 망신을 주느냐라고 해서 정서학대로 또 왜곡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은 자연스럽게 교육 방임 쪽으로 가게 됩니다. 안 깨우겠네요. 깨워도 되는 아이가 있죠. 근데 깨워서는 안 되는 아이도 느낌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교육 방임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고스란히 또 이 피해는 열심히 조용히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면학 분위기 조성이 안 되면 이제 선생님들도 뭐 더 이상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좀 회피하고 좀 문제되지 않도록 좀 방어하고 그러다 보면 좀 교육력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경우, 어떤 분들은 뭐 트라우마까지 생기는 경우도 그 PD 수첩 보니까 우리 지역 사례가 나왔던데,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만두는 학생 뭐 기간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학교 가는 게 두렵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서요. 이게 사실 그 모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된 예가요, 한 학교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뭐 전북 지역에 한두 개였다면 최근 한 4, 5년 사이에는 거의 한 학교에 한두 건 정도는 안고 있는 문제처럼 조금 늘었습니다. 뭐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0.1%에서 1%로 늘긴 했는데 수치로만 보면은 10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에도 제가 지금 현장에 다니면서 보는 사례 중에 하나, 6분 선생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그 너무 정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교도 학부모의 그 민원으로 그렇죠. 인해서. 그래서 제가 엊그제 그 학교도 다녀왔는데 네. 그 정도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회적으로 좀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피해를 봤으면 어떻게든지 그 권리를 되찾고 억울함을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학교라는 곳은 결국은 집단성을 배우고 사회성을 배우고 또 약간의 실패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도약의 기점이 되고 이런 유기적인 것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약간의 서러움, 약간의 억울함이 나는 해소되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를 뭐 학대한 걸로 신고하겠다라는 민원은 아이에게도 좋지 않고 교육적으로도 전체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이런 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게 누적되고 동료 사례, 내 사례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진짜 정년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게 자연적일 것 같네요. 예, 그 좋은 직장, 존경받는 직장에서 이제는 내가 정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럼 6분 그 트라우마 겪고 있고 학생 못지않게 학교 가기 싫은 선생님들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주고 달래줘야 되나요? 예. 이런 그 악의적인 민원이라든지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면 사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본다면 네. 꽤나 모범생이셨을 거예요. 그랬겠죠. 공부도 꽤나 예. 하셨어야 되고 교대 가기가 또 뭐 쉬운 곳은 학교에서도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뭐 경찰 조사를 받아봤겠습니까? 소송에 걸려봤겠습니까? 근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3-4차례 이상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인권센터에서 사안 조사도 받아야 되고 지자체에서 사례 판별도 받아야 되고 또 경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또 송치가 되면 검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 기간이 짧으면 3, 4개월에서 길면 몇 년씩 가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또 민사소송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과정을 직접 겪으신 선생님은 굉장히 어깨가 많이 처질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러 왔는데 그리고 겪어보지도 않은 일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계속되는 조사에 사기가 많이 꺾이실 거고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는 뭐 동료 교사, 친한 뭐 동학년 교사, 또 친한 교사, 뭐 친구 교사 그런 일을 옆에서 겪으면 마찬가지로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사기를 복돋아주기 위해서라도 네. 저희가 정책적, 법령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교총에서 일단 네. 뭐 아동학대로 피소가 되면 네. 저희가 이제 피해 위로 지원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일단 소고기 사드시라는 의미로 드리는데 네. 저희가 아동학대 피소된 교원들의 거의 95%, 98% 이상은 무혐의로 끝납니다. 혐의는 없지만 그 긴 기간 조사받으면서 사실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피로도가 쌓이겠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위로금도 드리고 또 저는 이제 수업을 안 하고 단체에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가 생기면 신고받는 즉시 별일 없으면 바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가서 그리고 상담도 좀 선생님의, 해드리고. 마음을 좀 먼저 만져드리고 네.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선생님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폭탄 돌리기처럼 선생님 앞에서 터진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었어도 다른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겪으셨을 거예요. 저희랑 같이 해결해 나가시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법률적, 제도적 지원도 해드리고요.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소송비까지도 지원하는 역할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그렇고 울산에서도 교육청이 이제 직접 또 고소한 법으로 그런 네.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실제 너무 학부모의 그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심각한 경우에 그랬죠.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서희초 사건 이후에
교육기본법, 교원지휘법이 개정이 되면서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넣거나 또 왜곡된 아동학대 신고들을 반복해서 일삼는 학부모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리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전북에서는 2건의 대리고발이 있었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담임이 7번 교체됐던 그 학부모님에 대한 고발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결이라도 돼서 어쨌든 학부모들도 더 이상 이제 그런 악의적인 민원을 안 넣었으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이 좀 교권이 다시 되살아나야만이 정상적인 또 교실에서의 그 아이들 학습권도 보장이 되잖아요. 요즘 글쎄요, 스마트폰 폐해가 심각하다면서요. 아이들 40분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쇼폼에 또 쇼츠에 워낙 또 그 정신이 또 팔려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 그렇게 힘들어하나요? 지구력이 없나요? 엉덩이 지구력이? 사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이 있던 시기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걸 뭐 뗄 수도 없는 거고 같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 후킹이라고 해서 첫 장면에 모든 것들을 막 다 담아서 관심을 끌려고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재미가 없고 수업에 흥미를 못 느끼는 경우들이 왕왕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쇼폼이 대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뭐 예전에는 뭐 15분 이내, 10분 이내 이랬던 영상이 지금은 1분 미만으로 줄어들어서 그렇죠.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네. 아이들 수업이 40분, 45분, 50분인데 이렇게 엉덩이 지구력이라고 아까 표현하셨죠. 예. 앉아 있는 힘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글을 읽고 판단하고 내 생각을 발표하고 그것을 글로 쓰는 능력조차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교육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에게 판단하는 힘, 생각하는 힘, 그리고 발문하는 힘을 좀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좀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나오면서 독서량도 굉장히 부족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독서 교육도 집중적으로 시키는 학교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독서교육 중점 학교들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 학교 예산의 일정 부분은 반드시 또 책을 사서 도서관에 비치해야 되는 그런 법령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독서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도서관이 아이들이 너무 멀다고 생각할까 봐 책을 이만큼씩 꺼내서 교실에다 갖다 아예 넣어놨거든요. 교실 안에. 가까워야 꺼내 네.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서도 독서교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 시간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들로 산으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자연학습도 좀 많이 가고 교실을 벗어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려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가는 거 다 좋아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도. 아니 여건이 좀 네. 그렇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그 얼마 전이었죠. 재작년에 그 강원도 현장 체험 학습 건으로 아이가 현장 체험 학습 장소에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인솔교사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왔죠. 그러면서 네. 그 뉴스 봤던 것 같아요. 직을 잃게 생겼다가 네. 지금 2심에서는 선고유예가 나와서 직은 지킬 수 있게 됐는데 선생님들 입장에서 가장 지금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체험학습을 좋은 의미로 데려나갔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모두 져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요.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체험학습 나가는 비율이 거의 예년에 비해서 한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현장 체험학습이 그렇게 줄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관광버스 그쪽 그렇죠. 근무하시는 분들도 힘든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얘기 모양이네요. 네. 네. AI는 이제 현실이 됐잖아요. 대세이고 지금 뭐 과도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학교 교실 안에도 지금 AI 그 교육 열심히 프로그램 짜서 이제 앞으로 시키겠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발맞춤 할 수 있습니까? 예, 준비가 돼 있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AI로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사회가 넘어가고 있는 걸 네. 저도 체감하고 있는데요. 네. 나중엔 좀 이런 일도 생길 것 같아요. 아까 스마트폰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아이들이 지금 있는데 조금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AI가 당연한 친구들이 이제 학생이 돼서 올라오는 게 한 5년 뭐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학교도 지금 AI 코스웨어라고 해서요. 네. AI 선도학교, 디지털 중점 학교들을 지금 선정을 해서 굉장히 좀 앞서서 그 아이들에게 AI를 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부산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AI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이 교수학습 과정에 있어서 AI가 학교 교육에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일 것 같아요. 재작년에 우리 윤 정권 때 교육부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세계 최초로 우리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하고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많은 교과서 회사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냥 디지털이 아니라 아이의 부족한 부분을 AI가 분석해서 알아내고 개별 맞춤형 교육을 코스별로 이끌어가주는 아주 선제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 AI라는 게 뭐 네. 잘은 모르지만 생성형 AI가 있고 반응형 AI가 있더라고요. 이 반응형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 맞도록 그 요구자에게 맞는 정보를 빼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오는 AI는 이 반응형 AI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이런 그 데이터, 학습 데이터가 켜켜이 누적될수록 그 AI의 힘이 좀 커질 텐데 네. 그때 당시 윤 정부에서 추진하던 AI 디지털 교과서는 이 수기 과정이라든지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범 연구 기관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듬해 바로 도입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고 네. 그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는 도입되는 게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필수로 들어오던 게 지금도 선택으로 쓸 수는 있는데요. 앞으로 이 AI의 도입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이 AI가 교수 학습에는 도움이 되지만 어느 시점에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인성과 사회성 측면은 또 별도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교사가 그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분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에서 AI가 주는 정답이 모두 다 맞다, 옳다라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힘보다 본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또 AI 도구를 나의 요구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네요. 옳습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6월이면 이제 새로운 교육감을 뽑게 되잖아요. 각 그 후보자들 캠프도 방문하셔서 뭔가 이제 전달사항, 앞으로 교권 확립을 위해서 어떤 개선사항 이런 것들도 정책으로 좀 담아낼 수 있게 조언도 좀 하고 있죠. 예, 지난 달이었죠. 저희가 네. 후보님들 그때 당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네 분 모두에게 교총 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모두 전달을 했고요. 뭐 그럴싸한 공약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선거철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공약으로 교육이 완성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교실도 알고 학생도 알고 그리고 아이의 학습이 어디에서 막히는지 학부모는 어디서 불안한지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를 좀 총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분들이 교육감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제안서를 전달했었습니다. 지금도 공문서 행정 업무 많고 회의가 그렇게 많다고 들었어요. 건건이 다 회의를 거친다. 예. 그렇습니까? 실상이? 네. 그것 때문에 수업에 집중하기가 힘들다는 교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곳의 그 본질은 사실 그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네. 예전부터도 학교가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 역할이 너무나 넓어졌습니다. 그 학생 맞춤형 통합 복지라고 해서 올해부터 학교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아이들의 뭐 상담, 복지,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또 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 뭐 불안, 우울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를 또 대번에 찾아서 조치도 해야 되고 후속 사항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의 행정 업무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현실입니다. 저희가 뭐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정 업무는 교사들에서 좀 제외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지원청에 학교 업무 지원 센터라는 거를 만들어서요. 선생님들이 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회의도 좀 줄여주시고. 그럼요. 예. 공감하시는 모양이네요. 아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5천 분의 또 선생님들이 이 교총에 가입돼 있다고 하니까 정면 카메라 보시고 마지막 인사 말씀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에게 힘내시라고. 네.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육하는 것보다
버티기가 더 힘들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온전히 힘을 쓰시고 싶어도 여건이 녹록지 않으시죠. 저희 교총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오롯이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 많이 불안하시죠. 우리 아이가 학습은 잘하고 있는지 혹은 떨어지는 건 아닌지, 진로와 진학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저희 교총에서 열심히 정책 제안을 해서요. 우리 공교육이 아이들의 진로, 진학, 기초학습까지 투명히 공개되고 학부모님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제안하겠습니다. 믿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선거 때마다 안타까운 건 지자체장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가 관심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은 학교에다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가져가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이 선출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들만 학교 가고 싶은 날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들도 가기 싫은 날이 유독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매일 아니에요. 학생과 우리 또 선생님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많이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유가 고물가로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벚꽃 구경하시면서 조금 마음을 달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